자, 송인강은 이제 다시 두 가지 대응 방식,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요. 먼저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균등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것들이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다. 그게 뭐냐? 의무교육 시켜주고, 그죠? 학자금 지원해주고, 급식 무료 급식 해주고, 의료 서비스 해주면 됐지. 뭘 더 해줄 거냐 이거죠. 이 급식 문제도 이 보수 지금 현재 야당이죠.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그 오세훈,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할 때 이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라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야권의 아주 그 유력한 대권 주자였어요. 대통령감이었다고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 각 그 구청, 그 교육청 이런 쪽에서 무료 급식을 추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보궐선거를 할 때인가요? 이 서울시 시민들한테 무료 급식에 찬성을 하는 표가 더 많아지면은 자기가 서울시장직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반대한 겁니다. 또 홍준표 있죠? 지금은 저기 남구, 대구 남구의 무소속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 참 이 사람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소속으로 좀 초라하게 홀로 있어요. 호시탐탐 다시 복귀할 걸 노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경남도지사 할 때 무료급식 반대했어요. 아예 그냥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도 그냥 문 닫아버리고 뭐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급식 문제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서울 오세훈 시장이 투표했는데 자기 한 거 반대표가 나오고 급식을 하자는 주장이 더 많은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시장직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선거할 때마다 졌죠. 이번 4.15 총선에서는 광진구의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이었던 자리가 이제 무주공산이 되니까 거기에 나가보겠다고 나갔다가 지금 누구죠? 그 아나운서 하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하던 그 여자 의원한테 고배를 마셨죠. 자, 이러한 기회균등은 이런 것만 하면 됐지 뭘 더 반환 더 해주냐. 그거는 오히려 인적 자본 축적에 방해가 된다. 이런 논리로 이것만 얘기해요. 자, 보죠. 기회균등 방식은 인적 자본 축적이 낮은 노동자에게도 오히려 불리하다. 왜 불리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지금 안 되니까 불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인적 자본 수준을 택하는 거는 개인이, 노동자들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환경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결과의 균등을 하려면 소득재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결과의 균등은 뭐냐? 소득재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보험도 하고죠. 실업자 수당을 주는 것이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자는 건데 이 결과의 균등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결과의 균등 자체가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을 더 악화시킨다.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득 재분배보다는 저소득층의 유자녀 가정에게만 보조금을 주자. 그죠? 이게 선택적 복지로 가자는 거예요. 보편적인 복지, 소득 재분배 같은 보편적인 걸 하지 말고 유자녀 가정에만 골라서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기회균등을 통해서 이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자, 송행강의 경우에 까만 글씨는 다 송행강 얘기예요. 초록색 글씨는 이제 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린아이들을 위한 타협점과 어른을 위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타협점에서는 학교 환경을 균등화시키자. 여러 번 얘기했죠. 또 유자녀 가정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자. 또 저소득층에 양육비를 지원해주자. 이건 다시 다 선택적인 복지를 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뭘 해줄 수 있느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냐? 정부가 실업보험을 주거나 또 취업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완성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정부가 나서지 마라. 반면에 이런 문제는 시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간 취업 서비스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민간 기업이 또 이 취업시키는 교육 훈련시키고 하는 거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자, 실업보험이 왜 나쁘냐 이런 사람들 합니다. 실업보험을 주면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또 정부의 취업교육, 민간 정부가 나서서 이제 취업 교육을 하고 막 지원해주고 하면요, 민간 재취업 서비스 시장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기업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실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데, 시장에서 제대로 되면 정부가 왜 이걸 합니까? 시장에서 잘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는 건데, 그것조차 너희들이 자꾸 하면 정부가 하면은 기업들이 먹고 살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다. 이 경쟁 관계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논리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주장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주장은 뭐냐?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도 하지 말고 정부가 재취업 교육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부가 나설 경우 소득재분배나 재취업 교육 이걸 하게 되면 재정 악화로 결국 기업들이 세부담이 늘어날 것임을 미리 염려해서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망하거나 부자들이 뭐 굶거나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불과 몇 퍼센트 더 부담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접근하겠다는데 그 비용을 이제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이 오히려 인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을 더 악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볼 때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내가 보기엔 반대를 위한 근거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로 보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자기들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싫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종합해서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결국은 결과의 균등에 대한 논쟁, 결과 균등을 위해서 소득 분배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건 결국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문제의 대결이 됩니다. 장하준이나 송영강이 선택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문제로 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볼 때 말이죠. 장하준이 제시하는 것은 최저 생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 결과의 균등을 좀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보편적 복지 얘기예요. 송영강은요. 유자녀에게만 그렇죠?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립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분야에 이것들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골자는 뭐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유리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자꾸 선택적 복지를 저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울까요? 돈이 많이 드는 거. 결국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복지를 강화하게 되면 세금 늘어날 거 아니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을 늘려가면서 복지를 늘리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바로 그런 부자들 편에서 또는 기업 편에서 시장 만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 이런 쪽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교과서 책을 보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유자녀 가정에만 지원을 하면 무자녀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소득 재분배해갖고 다 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느냐. 정작 필요한 유자녀 가정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두에게 뭐 한 가정당 100만 원씩 나눠주자 하는 그런 주장과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중소상공인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립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유자녀 무자녀 모두에게 주자. 자, 급식도 말이죠. 우리가 전에 무료급식 얘기할 때도 왜 부잣집 애들한테도 무료급식을 줘야 돼? 이러면서 무료급식을 반대했죠. 그러나 유료급식, 무료급식 그런 거 할 때 있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자 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 주장에서 무료급식이 시행이 되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사실 자녀를 갖느냐 못 갖느냐, 유자녀냐 무자녀냐 하는 것 중에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동시에 나가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대접받고 살기 힘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왜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많아요. 그 시절은요, 보통 뭐 5명, 10명까지도 나요. 그건 남자 혼자 벌어서도 다 키울 수 있었어요. 물론 가난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나가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 그것도 참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야 될,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건 없건 저소득층이 모두 그 소득 재분배를 늘려준다면 이게 결국 결과의 균등이죠. 어린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주는 효과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나라도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운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수백 조의 돈을 쓰고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택적 복지를 쭉 해오니까 그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국민 전반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를 합니다. 반면에 결과의 균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비용을 줄이자, 세금을 낮추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어른들을 위한 문제. 여기 어른들을 위한 문제도 역시 가정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장이냐 정부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송행강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왜 정부가 하느냐,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행강은 실업보험도 해서는 안 되고
정부 재첩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런 거 봅시다. 실업보험은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소셜 세이프티 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위 높은 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퇴출돼서 떨어지면은 그냥 땅바닥이면 떨어져 죽잖아요. 거기 밑에 안전망을 깔아주면은 떨어져도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셜 세이프티 네트워크예요. 실업보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인과 동시에 이거는 또 경제 정책입니다. 자율적인 자동 경기 조정 장치, 자율이 아니라 자동 경기 조절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경제학 2개 시간에 자동 경제 조절 거시경제 정책 중에 이게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이건 경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주고 사회 안정을 통하고 또 그것이 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정부의 취업교육, 알선,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들 공공재 알죠?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건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공공재로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취업교육 서비스는요, 시장이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금 구조적 실업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 재취업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거에 지원을 해주고, 그죠? 거기 보조금을 주고, 또 정부가 직접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공공재를 없애라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그래서 소홍행 강의 주장은 일부 잡마켓에서 민간 재취업 서비스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만 합니다. 이 민간 기업들은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그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얘기로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 정치 정책이 잘된 나라일수록 계층 간 이동성도 높다. 이건 이미 아까 장하준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계층 간 이동성을 살펴보면은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보다 높아요. 영국과 미국은 이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죠. 물론 영국도 복지 정책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미국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치고는 최하위입니다. 복지 정책이. 그러니까 복지 정책, 계층 간 이동성이 복지 정책이 잘 되는 나라와 못 되는 나라,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자 보세요. 계층 간 이동성이 높은 나라들은 복지 국가입니다. 복지 정도가 높은,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계층 간 이동성이 매우 낮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하층의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계층 간 이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는 최하위 계층의 최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요, 특히 유색인종 또는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백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백인들의 그 공장 지대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때 그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미국이 제조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소득이 한 가정에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3천만 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쪽의 출신들이요,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요. 상층부로 올라간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또 우리나라도 기회균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개천에서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계층 간 이동성이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결국 부의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어린 아이들의 성장 교육 환경, 이것 역시 양극화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의 역동성도 떨어지고요, 국가 경쟁력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최저임금제, 자, 우리 최저임금제 몇 년 전에 이번 정권이 들어온 후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최저임금제를 마저 획기적으로 높였잖아요. 이거를 했더니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도 여기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미 10,000원 가까이, 8,500원 가까이 되죠. 그때는 그렇게 막 물고 뜯고 난리치더니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나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기본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내수 활성화되고요. 그게 경기 부양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은요, 경기 부양책이자 기회균등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층 간 이동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효과도 있어요. 결국 최저임금제라는 문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면서 경기 부양책이면서 결과적으로 결과의 균등을 강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린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높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 정당, 정부, 정권, 그죠? 뭐 현재 여당과 야당 또는 또 시장주의 경제학자들과 그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 이 사람들의 주장의 논거를 보면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근데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한 거는 누구의 입장에 서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 세미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제학 또는 뭐 다른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바르게 교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반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이 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 시장 자유주의 경제학에 완전히 거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양쪽의 입장을 다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